송객주, 그 주머니를 내려놓으시오. 지금 당장! 산비탈을 울리는 동생 만복의 외침에도 송객주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그의 두 손 사이에서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주머니의 입은 손바닥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흙이 끝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줌이었습니다. 곧 한 광주리가 되었고 눈 깜짝할 사이 사람 키만한 둔덕이 되었습니다. 바위가 굴러내리고 산 아래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흔들렸습니다. 이 안에 금이 있다고 했잖아. 금이 나올 때까지는 못 멈춘다. 송객주가 주머니를 거꾸로 털어댈수록 흘더미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동생 만복은 그 흘더미를 맨손으로 헤치며 송객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바닥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만복은 멈추지 않았지요. 객주님, 제발. 그날 밤 조그만 주머니 하나에서 어떻게 산 하나가 생겨났을까요? 옛날 이야기의 숨은 사연을 정성껏 풀어내는 곳 용기아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 엠문화에 소개된 보물주머니가 묻힌 보문산 설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건강과 평안한 복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전 지금의 대전 땅 가까이에 낮은 언덕과 맑은 샘이 어우러진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봄이면 산나무를 캐고 여름이면 개울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가을에는 밤과 도토리를 주었고 겨울에는 산에서 베어온 나무로 추위를 견뎠지요. 그 마을 끝자락에 형제 둘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형의 이름은 만석이었고 동생은 만복이라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름만 들으면 형이 재물이 많고 동생은 복이 많을 것 같다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형제의 집에는 쌀독 바닥이 보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지붕에 짚이 들썩였고 장마철이면 방 한쪽에 그릇을 놓아 빗물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해 전 산에서 나무를 베다 다리를 크게 다친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빌린 약값과 장례비가 아직도 빚으로 남아 있었지요. 형 만석은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약을 다리고 장작을 패고 장터에 나갈 짐을 꾸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늘 같은 두려움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돈을 못 벌면 어머니 약은 어쩌지? 빚쟁이가 집을 가져가면 우리는 어디서 자지? 동생까지 내 등에 기대면 나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가난은 형의 등을 굽게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손해보는 일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아니, 손해를 두려워했습니다. 콩 한 줌을 삶아도 몇 알인지 세었고 장작 한 단을 팔 때도 마른 가지 하나까지 값을 받으려 했습니다. 동생 만복은 형과 달랐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값을 잘 깎지도 못했고 굶은 사람을 보면 자기 주먹밥의 반을 떼어주곤 했습니다. 겨울이면 산짐승이 내려오는 길목에 마른 풀을 묶어 두었고 장맛비에 둥지가 떨어진 새를 발견하면 젖은 옷을 입은 채로도 나무에 올라가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형은 그런 동생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퍼주니 우리 집 쌀독이 늘 비어있는 게다. 형님, 쌀독이 비었다고 사람 마음까지 비워야 합니까? 마음으로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나도 내 말대로 살겠다.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보고 못 본 척하면 나중에는
우리 어려움도 아무도 못 본 척할 겁니다. 형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더 불편해졌기 때문이지요. 어머니 정씨는 두 아들의 다툼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바느질을 멈췄습니다. 만서가, 예, 어머니. 내가 집을 지키느라 마음이 돌처럼 굳은 것을 이 어미가 모르는 게 아니다. 형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만보가, 예. 내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귀하다. 하지만 내 선한 마음이 형의 짐이 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어머니는 두 아들의 손을 한데 포개 주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한 사람은 쌀독을 지키고 한 사람은 마음을 지키면 된다. 어느 하나만 없어도 집은 오래 못 간다. 그러나 그 말은 형제의 가슴에 똑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형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형 만석은 자신만 현실을 짊어지고 있다는 꾸중처럼 느꼈지요. 그해 여름, 긴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졌고 우물물은 날마다 한 뼘씩 내려갔습니다. 산의 나무는 속이 말라 도끼가 잘 들지 않았고 장터에서는 장작감마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빚쟁이 송객주는 오히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찾아왔습니다. 그는 살집이 두툼하고 눈꼬리가 가늘었습니다. 웃을 때도 상대의 주머니부터 훑어보는 사람이었지요. 만석이 이달 말이면 약속한 날일세.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가뭄이 끝나면 나무값도 오를 겁니다. 가뭄이 끝날지 자네 어머니가 먼저 쓰러질지 내가 어찌하나. 형 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송객주는 마당 한가운데 노인 절구와 낡은 솥을 둘러보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집문서를 내놓게. 산 아래밭 한 떼기도 함께 말이야. 그 밭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땅입니다. 그러니 값이 있지. 그날 밤 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는 어머니가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만복은 지붕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에서 해진 집신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동생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자. 거긴 오래된 나무가 많지만 길이 험합니다. 험한 길을 가야 굵은 나무를 얻지. 이번 달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을 잃는다. 만복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어머니 혼자 계시지 않게 이웃 아주머니께 부탁드리지요. 형은 말없이 돌아누웠습니다. 그날 형제는 같은 지붕 아래에서 같은 걱정을 품고도 서로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형 만복은 집을 지키는 꿈을 꾸었습니다. 만석은 가난에서 달아나는 꿈을 꾸었지요. 다음 날 새벽 형제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에는 새끼줄과 도끼를 지고 허리춤에는 보리주먹밥 2덩이를 찼습니다. 가뭄이 길어져 산길에는 먼지가 일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잎이 바스락거렸고 새소리도 드물었습니다. 한참을 오른 뒤 만석이 굵은 소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저놈부터 베자. 그는 도끼날을 손가락으로 훑고 힘껏 내리쳤습니다. 퍽. 마른 나무 속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만복도 옆 나무에 도끼를 대려다가 멀리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님, 무슨 소리 안 들립니까? 나무 터지는 소리겠지. 아닙니다. 물이 튀는 것 같습니다. 만복은 도끼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잡초가 우거진 비탈 아래에 작은 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산짐승들이 물을 마시던 곳이었지만 가뭄 탓에 바닥이 거의 드러나 있었습니다. 샘 옆에 진흙 위에서 붉은 비늘을 가진 물고기 한 마리가 몸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오래 햇볕을 받았는지 아가미가 힘없이 벌어졌다 다쳤습니다. 만복은 얼른 물고기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조금만 버텨라. 그는 남아있는 샘물을 손으로 퍼서 물고기의 몸에 끼얹었습니다. 그러나 샘물은 너무 얕았습니다. 물고기가 몸을 세우기에도 부족했지요. 만석이 뒤따라와 혀를 찼습니다. 그걸 붙들고 뭐 하느냐?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도 곧 죽는다. 이 가뭄에 물이 어디 있다고. 산 너머 큰 못까지 데려가면 됩니다. 만석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저 물고기 한 마리 때문에 반나절을 버리겠다고? 그대로 두면 죽습니다. 오늘 나무를 못 빼면 우리 집이 죽어. 만복은 말이 없었습니다. 형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 너머 못까지 가려면 나무를 벨 시간을 거의 잃게 됩니다. 장터에 나무를 늦게 가져가면 좋은 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약도 빚을 갚을 돈도 멀어질 수 있었지요. 만석은 동생의 손에서 물고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냇가에 던져두고 가자. 살 운이면 살겠지. 만복은 몸을 돌려 물고기를 품 안에 감췄습니다. 운에 맡길 거면 우리가 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뭐라고? 살릴 수 있는데도 못 본 척하면 그건 운이 아니라 우리 선택입니다. 만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좋다. 내가 가라. 나는 혼자 나무를 베겠다. 하지만 오늘 품삯은 한 푼도 나누지 않을 것이다. 그러셔도 됩니다. 만복은 우옷을 벗어 물에 적신 뒤 물고기를 감쌌습니다. 자기 몫의 물통도 모두 비워 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산 너머 못을 향해 달렸습니다. 해는 점점 높이 올랐습니다. 돌길은 뜨거웠고 만복의 발바닥은 물집이 잡혔습니다. 중간에 물고기의 움직임이 멎는 듯하면 그는 천을 열어 아가미를 살폈습니다. 아직 안 된다. 조금만 더 가자.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 다독이며 걸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졌을 때 마침내 나무 사이로 푸른 물빛이 보였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숨은 오래된 못이었습니다. 만복은 무릎까지 물에 들어가 물고기를 천천히 놓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없이 가라앉던 물고기가 꼬리를 한 번 흔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흔들더니 붉은 빛을 번쩍이며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만복은 물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살았으면 됐다. 그는 빈 물통을 들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못 가운데에서 물결이 둥글게 번졌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연꽃 잎이 갈라지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물 안개 속에서 흰 머리의 노인이 작은 배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노인의 옷은 젖지 않았고 손에는 푸른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젊은이. 만복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살려준 것은 평범한 물고기가 아니다. 노인은 물 위에 떠 있는 붉은 비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이 못을 지키는 용왕의 막내딸이 기르던 비단잉어다. 큰 비에 물기를 잘못 타 산 아래 샘까지 내려갔다가 갇혔지. 만복은 얼떨떨했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있는 것을 살려주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귀한 것이다. 보답을 받아라.
노인은 소매에서 손바닥만 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겉은 낡고 빛이 바랬지만 입구에는 물결무늬가 촘촘히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필요한 것을 말하면 하루에 한 번, 내 가족이 꼭 필요한 만큼 내어줄 것이다. 만복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저는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야 보물이 사람을 살린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잊지 마라. 만복은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첫째, 해가 뜬 뒤 해가 지기 전까지만 열어라. 이것은 주머니를 바르게 열어 필요한 것을 청할 때의 법도다. 예. 둘째, 내 가족이 그날 꼭 필요한 만큼만 청하라. 명심하겠습니다. 셋째, 주머니를 거꾸로 털지 마라. 보물은 위에서 받는 것이지 밑바닥을 뒤집어 빼앗는 것이 아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금기를 어기면 앞에 법도까지 모두 풀린다. 그때부터는 해가 지더라도 멈추지 않고 주머니를 다시 바로 세운 뒤 욕심을 거두기 전까지 재앙을 토해낼 것이다. 만복은 주머니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은 한동안 만복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머니는 사람이 품은 것을 내놓는다. 사람이 품은 것을요? 고마움을 품으면 살릴 것을 내놓고 두려움을 품으면 막을 것을 내놓는다. 욕심을 품으면 묻어버릴 것을 내놓을 게다. 그 말을 끝으로 물 한 개가 짙어졌습니다. 만복이 눈을 깜빡인 순간 노인과 배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못 위에는 붉은 비늘 하나만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만복은 주머니를 품 안 깊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멀리 소나무 그늘 아래에 송객주의 하인 하나가 서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인은 만복이 물고기를 안고 산을 넘는 모습을 이상히 여겨 뒤를 밟아왔습니다. 그는 노인의 말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가난한 나무꾼이 물 위의 노인에게서 비단 주머니를 받는 장면은 똑똑히 보았지요. 하인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객주 어른께서 좋아하시겠군. 해가 기울 무렵 만복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는 만석이 나무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날 혼자 벤 나무는 평소 두 사람이 벤 것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만석의 손바닥에는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물고기는 살렸느냐? 예. 잘 됐구나. 이제 그 물고기가 어머니 약값도 내주면 좋겠구나. 비꼬는 말이었지만 만복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형제는 어머니 앞에 비단 주머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만복은 산속못에서 겪은 일을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형 만석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햇볕을 너무 받아 헛것을 본 모양이다. 어머니는 주머니의 물결 무늬를 손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보통 바느질이 아니구나. 만복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직 해가 산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씻고 주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어머니께 드릴 기침약 한 첩과 새 식구가 먹을 쌀 두 되가 필요합니다. 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자 차가운 물결 같은 감촉이 손등을 감쌌습니다. 만복이 손을 빼자 종이에 곱게 쌓인 약재 한 첩이 나왔습니다. 다시 손을 넣자 쌀이 담긴 작은 자루가 따라 나왔습니다. 만석은 입을 벌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놀랐지만
먼저 주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흰쌀을 섞은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약을 마셨고, 기침도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만석은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하루에 한 번뿐이냐? 그렇다고 했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이라는 건 누가 정하지? 주머니가 정하겠지요. 쌀 2되가 아니라 2섬을 달라고 하면? 만복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형님, 물어본 것뿐이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필요한 만큼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됐다. 만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만복은 주머니에 어머니의 약 한 첩과 지붕을 고칠 볏짚을 청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장터에 가져갈 장작을 묶을 새끼줄과 가족이 먹을 보리쌀을 받았습니다. 주머니는 금덩이나 비단옷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절실한 것을 정확히 내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은 차츰 나아졌고 무너진 지붕도 고쳤습니다. 형 만석은 처음 며칠은 만족했습니다. 주머니 덕분에 먹을 걱정을 덜었으니 나무를 더 많이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송객주가 다시 찾아오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약속한 날이 사흘 남았네. 만석은 나무 판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원금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송객주는 혀를 찼습니다. 집을 지키고 싶다더니 이 정도인가? 한 달만 더 주십시오. 자네 집에 요즘 쌀 냄새가 난다던데. 만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뭄인데도 지붕을 고쳤고 어머니 약도 끊이지 않는다지. 동생이 산에서 약초를 구했습니다. 그런가? 송객주는 웃으며 마당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산에서 약초만 구한 게 아닐 텐데. 만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집에 갑자기 살림이 펴면 다 이유가 있지. 송객주는 만석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사흘 안에 돈을 못 갚으면 집문서를 가져가겠네. 다만 값나가는 물건이 생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가 떠난 뒤 형은 동생을 다그쳤습니다. 내일 주머니에 빚 갚을 돈을 달라고 해라. 하루에 꼭 필요한 만큼만 청하라 했습니다. 집을 잃게 생겼는데 이보다 필요한 게 어디 있느냐? 빚을 갚을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송객주가 요구한 돈이 정말 맞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만복은 아버지가 남긴 빈문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빌린 돈은 단량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해 동안 나무와 곡식으로 여러 번 갚았습니다. 그런데 원금이 왜 아직도 단량보다 많습니까? 만석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자가 붙었으니 그렇지. 이자가 원금보다 몇 배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송객주는 장부가 있다. 장부가 거짓이면요? 만석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부가 거짓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내 착한 마음으로 관아에 가서 사또를 설득할 셈이냐? 그러니 돈부터 내놓지 말고 알아보자는 겁니다. 알아보는 동안 집을 빼앗기면? 만복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잠든 동생이 머리맡에 작은 나무괴에 넣어둔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머니 하나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을 새로 짓고 어머니에게 좋은 약을 먹이고 겨울에도 나무를 베지 않아도 될 것 같았지요. 그런데 동생은 쌀 2대와 약 한 첩만 꺼내고 있었습니다.
형 만석의 눈에는 그것이 절제라기보다 답답한 낭비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복은 주머니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그는 돈이 나오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낡은 종이 한 장과 작은 노쇠 저울추였습니다. 종이에는 먹물이 번진 숫자 몇 개가 적혀 있었고 저울추 밑에는 송객주의 상점에서 쓰는 표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실망에 소리쳤습니다. 이딴 고철이 집을 지켜준다고. 만복은 종이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형님, 이 숫자를 보십시오. 난 글자를 모른다. 아버지의 빈문서에 찍힌 곡식 무게와 같은 날짜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에는 우리가 갚은 양이 2배로 적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송객주가 관아에 보인 장부와 실제로 받은 곡식의 기록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복은 저울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도 이상합니다. 겉보기에는 한 근짜리인데 실제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곡식을 받을 때는 무거운 추를 써서 더 많이 가져가고 장부에는 적게 받은 것으로 적은 겁니다. 만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머니는 빚을 갚을 돈 대신 빚이 거짓일 수 있다는 단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만석의 마음은 놓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아 관아에 가는 일은 오래 걸릴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흘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송객주는 하인에게서 산송못의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형제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복이 매일 아침 비단 주머니를 꺼내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다만 주머니가 무엇을 내놓는지,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는 알지 못했지요. 송객주는 만석을 따로 불러 술을 권했습니다. 자네 동생이 신기한 물건을 얻었다지. 만석은 술잔을 놓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속일 생각은 말게. 내 하인이 직접 보았어. 송객주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이 산속 물귀신에게 비단 주머니를 받았다더군. 물귀신이 아니라. 만석은 말을 멈췄습니다. 송객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사실이군.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객주가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하게. 내가 빼앗겠다는 게 아니야.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거래를 하자는 것이지. 송객주는 장부 한 권을 펼쳤습니다. 자네 빚을 모두 없애주겠네. 집문서도 돌려주지. 대신 무엇을 내놓으라는 겁니까? 주머니를 딱 사흘만 빌려주게. 형 만석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 동생이 허락하지 않을까봐. 그 물건에는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만석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송객주는 웃었습니다. 자네는 그 주머니가 있어도 빚 하나 못 갚고 있네. 보물은 쓸 줄 아는 사람이 가져야 보물이지. 동생은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만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 송객주는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네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가. 그 말이 만석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아프면, 지붕이 또 무너지면, 내년에도 가뭄이 들면 그때마다 쌀 2되씩 꺼내며 살 텐가.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네 동생은 오늘만 살리면 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맞이는 내일을 준비해야 해. 송객주는 일부러 맞이라는 말을 힘주어 했습니다. 주머니를 하루만 맡기게.
금 100냥을 꺼내면 그중 절반을 자네에게 주겠네. 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올 때까지 꺼내면 되지. 형 만석은 노인의 세 번째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주머니를 거꾸로 털지 마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송객주는 급히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흘 뒤 자네 집을 비우게 하겠네. 만석의 발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었든 동생이 울든 상관없어. 약속은 약속이니까. 만석은 주먹을 쥔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 만복은 마을의 늙은 대장장이 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저울추를 보여주자 최 노인은 한참 들여다보더니 망치로 살짝 두드렸습니다. 맑아야 할 소리가 둔하게 울렸습니다. 속에 납을 채웠구나. 그럼 무게를 속인 게 맞습니까? 틀림없다. 겉은 관아에서 허락한 추처럼 만들고 속을 더 무겁게 했어. 최 노인은 창고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몇 해 전 송객주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받은 쪽지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자에게 철을 팔았는데 늘 무게가 모자란다며 값을 깎았지. 내가 늙어 손이 떨리는 줄 알았더니 추를 속인 것이었구나. 관아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 노인은 망설였습니다. 송객주는 사또 아전에게도 돈을 대는 자다. 나 혼자 나섰다가는 가게를 잃을 수 있어. 만복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서달라는 게 아닙니다.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의 기록을 모아주십시오.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라면 하마. 만복은 그날부터 장터를 돌았습니다. 곡식을 빼앗긴 과부, 면포 값을 받지 못한 배짜는 노파, 소 한 마리를 넘기고도 빚이 줄지 않은 농부를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입을 닫았습니다. 송객주에게 밉보이면 장터에서 물건을 못 팔아. 관아에서도 그의 편을 들 거야. 가난한 사람 말보다 장부를 믿겠지. 만복은 억지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가 갚은 날짜와 물건의 양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돌멩이와 새끼줄 매듭으로 기억을 맞췄습니다. 그동안 만석은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녔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송객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는 내일을 준비해야 해. 집으로 돌아오면 동생 만복은 사람들의 증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언제 빚을 없앨 수 있느냐? 내일 최 노인과 함께 관아에 갈 겁니다. 사또가 우리 말을 안 믿으면?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 사이 송객주가 집을 가져가면? 만복은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은 왜 자꾸 빼앗길 일만 생각하십니까? 빼앗겨 본 사람은 그렇게 된다. 그 말은 만복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날, 만석은 19살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먹이기 위해 그날부터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만복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의 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알면 주머니를 내놓아라. 그건 안 됩니다. 만석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결국 너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머니보다 형님의 마음이 더 걱정됩니다. 내 마음? 형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시 가난해질까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은 얼마를 가져도 끝나지 않습니다. 만석은 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물고기 한 마리를 안고 산을 넘을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나무를 베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선한 일 뒤에는 늘 내가 치른 값이 있었어. 만복은 형의 손을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만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갚겠습니다. 송객주의 거짓을 밝혀 형님이 짊어진 빚까지 끝내겠습니다. 만석은 동생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가져갈 증거를 어느 정도 모은 날, 만복은 송객주의 눈을 피하려고 물건을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나비든 저울추와 아버지의 빈문서는 다음 날 바로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자기 품에 넣었습니다. 불에 약한 증언 쪽지들은 천으로 싸서 창고 안쪽 도락 밑 빈 공간에 숨겼고 비단 주머니도 그 곁에 함께 두었습니다. 주머니가 집 안눈에 띄는 곳에 있으면 송객주의 하인들이 훔쳐갈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날 자정 무렵 송객주의 하인이 형제의 집 담을 넘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창고에 불씨를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불길은 마른 장작을 타고 순식간에 지붕으로 번졌습니다. 불이야. 만복이 소리치며 어머니를 업고 나왔습니다. 형 만석은 물동이를 들고 뛰어다녔지만 가뭄에 우물물은 바닥이었습니다. 이웃들이 달려와 흙을 퍼부은 끝에 큰 불은 막았지만 창고와 지붕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만복이 모은 증언 쪽지들이었습니다. 불에 그을리고 젖어 글씨가 거의 지워졌습니다. 형 만석은 검은재 속에서 종이 조각을 들고 망연히 앉았습니다. 이게 내가 말한 방법이냐? 만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만복은 날이 밝기도 전에 무너진 창고 잿더미를 맨손으로 파헤쳤습니다. 증언 쪽지와 함께 숨겨둔 비단 주머니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에 달아오른 도락이 깨지면서 돌조각과 흙이 빈 공간을 완전히 메워버렸습니다. 만복은 손가락 끝이 까지고 손톱 밑에 피가 배도록 파냈지만 주머니가 묻힌 곳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파보자. 그는 다시 돌조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최 노인이 문 밖에서 다급히 불렀습니다. 만복아, 지금 떠나지 않으면 관아 문이 열리기 전에 송객주가 먼저 손을 쓸 게다. 만복은 잿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머니를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해 지기 전에 집문서를 빼앗겠다는 송객주의 협박도 막아야 했습니다. 그는 주머니가 불에 타지 않았기를 빌며 무너진 도락 위에 널빤지와 큰 돌을 덮어 표시해 두었습니다. 형님, 제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이곳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만석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복은 불에 탄 증언 쪽지 가운데 읽을 수 있는 조각과 저울추, 아버지의 빈문서를 챙겼습니다. 불에 탄 증언 쪽지는 대부분 읽을 수 없었지만 저울추와 아버지의 빈문서는 남아 있었습니다. 최 노인의 상자에 보관된 거래 쪽지도 있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아도 시작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형님, 저는 최 노인과 관아에 다녀오겠습니다. 만석은 등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어머니, 곁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표시해둔 도락 근처에는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알았다. 만복이 최 노인과 함께 집을 나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 해가 마당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송객주가 찾아와 불탄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참 안 됐군. 그의 얼굴에는 안 됐다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늘 해 지기 전까지 돈을 가져오게. 아니면 집문서를 집행하겠네. 송객주가 돌아간 뒤 만석은 한동안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불에 그을린 이불을 털고 있었습니다. 만석아. 예. 밤새 주머니를 품고 있었느냐? 만석은 놀라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정 씨는 아들의 얼굴만 보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머니를 어디에 쓰려 하느냐? 집을 지키려 합니다. 집은 기둥과 지붕만 남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 어머니까지 동생 편을 드십니까? 누구 편도 아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잃을까 두려운 게다. 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다 집을 잃으면 어디서 삽니까? 집을 지키다 동생을 잃으면 누구와 사느냐?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복이 표시해둔 도락 앞으로 갔습니다. 널빤지와 큰 돌을 치운 뒤 삽과 쇠꼬챙이로 깨진 돌조각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한참 뒤 재와 흙 사이에서 비단 주머니에 물결 무늬가 드러났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주머니는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젖은 비늘처럼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지요. 만석은 주머니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그는 곧장 송객주의 상점으로 갔습니다. 송객주는 주머니를 보자 눈을 번뜩였습니다. 잘 생각했네. 약속부터 지키십시오. 빈문서와 집문서를 내놓으십시오. 보물이 나오는 걸 확인한 뒤에. 안 됩니다. 나를 못 믿겠나? 형 만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믿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요. 송객주는 잠시 만석을 노려보다가 서랍에서 문서 2장을 꺼냈습니다. 좋아. 하지만 금이 나오지 않으면 거래는 없던 일일세. 만석은 문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주머니는 해가 떠 있는 동안 한 번만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내어줍니다. 송객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필요한 만큼. 내가 필요한 건 금 100냥이네.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주머니 주인이 자네인가? 자네 동생인가? 동생이 받았지만 가족의 물건입니다. 그럼 자네도 명령할 수 있겠군. 송객주는 상점 뒷방의 문을 잠갔습니다. 만석은 주머니 앞에 앉아 2 손을 씻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의 빚을 갚고 지붕을 다시 세울 돈을 주십시오. 주머니에 손을 넣자 은전 10냥이 나왔습니다. 만석은 놀랐습니다. 그 돈이면 송객주가 주장하는 빚을 갚고도 지붕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으로 거래를 끝냅시다. 송객주는 은전을 세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고작 10냥?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100냥이라 했네. 오늘은 더 열 수 없습니다. 송객주는 은전 10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은전 몇 잎은 방구석으로 굴러갔고 나머지는 흙먼지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만석의 손에서 주머니를 빼앗았습니다. 손을 넣는 게 한 번이라면 털어내는 것은 다르지. 만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안 됩니다. 거꾸로 털면 안 됩니다. 그 말도 동생이 했나? 물 위에 노인이 경고했습니다. 거꾸로 털면 낮에만 열린다는 앞의 법도까지 풀린다고 했습니다. 해가 져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물 위에 노인. 송객주는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놈들은 늘 보물 앞에 겁부터 먹지. 그래서 평생 가난한 게야.
그는 주머니의 입을 아래로 향하게 했습니다. 만석이 달려들어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십시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주머니에서 검은 흙 한 줌이 떨어졌습니다. 송객주는 바닥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검은 흙이 주르르 쏟아졌습니다. 만석은 주머니를 빼앗아 바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흙이 잠시 멎었습니다. 만석은 숨을 몰아쉬며 주머니 입구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멈춘 게 아닙니다. 금기를 어겨봉인이 풀렸습니다. 다시 뒤집히면 해가 져도 밤새 쏟아질 겁니다. 송객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밑바닥에 금이 묻혀 있군. 아닙니다. 욕심을 품으면 묻어버릴 것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겁쟁이 같은 소리. 송객주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저자를 묶어라. 무슨 짓입니까? 하인들이 만석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송객주는 주머니를 품에 넣었습니다. 오늘 해가 지면 쓸 수 없다 했지. 그렇다면 해 지기 전에 금이 나올 때까지 털면 된다. 이 안에서 흙이 계속 나오면 상점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넓은 곳으로 가야지. 송객주는 하인들에게 수레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사람 눈이 적고 흙을 버리기 쉬운 산 위 공터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만복과 최노인은 관아에서 뜻밖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송객주에게 돈을 받은 이방이 그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낡은 추 하나로 장터의 큰 상인을 도둑이라 하느냐? 만복이 저울추를 내밀었습니다. 속에 납을 채웠습니다. 최 노인께서 확인했습니다. 이방은 대충 들어보더니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추가 송객주의 것이라는 증거는 밑면에 상점 표시가 있습니다. 누가 새겨 넣었을지 어찌 아느냐? 최 노인이 나섰습니다. 내가 몇 해 전 저 상점에 같은 모양의 추를 만들어준 적이 있소. 하지만 그때는 속이 비지 않았소. 몇 해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이방은 비웃었습니다. 그때 관아 바깥에서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만복이 모았던 피해자들이 하나둘 나타난 것입니다. 불의 증언이 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직접 말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과부 윤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송객주는 남편 장례를 치르려고 빌린 돈을 3년 동안 갚았는데도 빚이 더 늘었다고 했습니다. 농부 칠성이도 말했습니다. 소 2마리를 넘겼는데 장부에는 1마리 값만 적혔습니다. 배 짜는 노파는 해진 손을 펴 보였습니다. 면포 20필을 가져가고 12필만 받았다고 했소.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이방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침 안쪽에서 이야기를 듣던 사또가 직접 나왔습니다. 송객주를 불러 장부를 대조하라. 나졸들이 상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상점은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검은 흙이 한 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복은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형님이 주머니를 가져갔습니다. 그는 흙자국을 따라 달렸습니다. 흙은 장터 밖에서 산길로 이어졌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바르게 쓴 주머니라면 곧 힘을 잃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털어봉이니 풀린 지금은 해가 져도 멈추지 않을 터였습니다. 노인의 경고가 귀에 울렸습니다. 욕심을 품으면 묻어버릴 것을 내놓을 게다. 만복은 숨이 턱에 차도록 산을 올랐습니다. 산비탈 저편에서 수레바퀴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산 위 공터에 도착했을 때 만복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송객주는 주머니를 굵은 나뭇가지에 묶어 거꾸로 매달아 놓았습니다. 주머니 아래에서는 흙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검은 흙이었습니다. 곧 자갈이 섞였고 사람 머리만 한 바위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삽으로 흙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객주 어른, 멈춰야 합니다. 더 파라. 금은 흙 밑에 묻혀 있는 법이다. 송객주의 눈에는 흙더미가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오직 금만 기다렸습니다. 만석은 나무에 묶인 채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만복아, 가까이 오지 마라. 만복은 형에게 달려갔습니다. 형님, 다치셨습니까? 나는 괜찮다. 주머니부터 막아라. 만복은 밧줄을 풀려 했지만 매듭이 단단했습니다. 그때 흙더미 아래에서 물줄기가 터졌습니다. 산속 샘물이 흙에 막혔다가 한꺼번에 솟아난 것입니다. 흙과 물이 섞여 거대한 진흙물이 되어 아래쪽으로 흘렀습니다. 산 아래에는 수십 채의 집이 있었습니다. 저대로 내려가면 마을을 덮칩니다. 만복이 외쳤습니다. 송객주는 그제야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머니를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금이 나오면 사람을 사서 막으면 된다. 만석이 소리쳤습니다. 미쳤습니까? 사람이 묻힌 뒤에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송객주는 만석의 뺨을 때렸습니다. 자네가 겁을 먹어 일을 망치려는 게야. 만복은 도끼를 꺼내 주머니를 묶은 나뭇가지를 자르려 했습니다. 송객주가 하인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그러나 하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흙더미가 이미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고 바위 하나가 떨어져 수레를 부쉈습니다. 하인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송객주는 직접 만복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흙 속에서 엉켜 넘어졌습니다. 주머니에서는 여전히 흙이 쏟아졌습니다. 만복이 송객주를 밀쳐내고 나뭇가지를 향해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첫 번째 도끼질에 나무 껍질이 갈라졌습니다. 두 번째의 가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세 번째 순간 송객주가 만복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도끼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내 보물에 손대지 마라. 이건 당신 보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금을 꺼내면 내 것이야. 그때 형 만석이 등 뒤로 손을 더듬었습니다. 진흙 속에 반쯤 박힌 날카로운 돌조각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는 손바닥이 베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조각을 움켜쥔 뒤 묶인 밧줄을 거친 모서리에 벅벅 그어댔습니다. 피와 진흙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밧줄 올이 하나씩 터졌습니다. 만석이 마지막으로 팔을 비튼 순간 남아있던 올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떨어진 도끼를 집어 송객주의 발 앞에 내리쳤습니다. 송객주가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석은 나뭇가지를 베었습니다. 가지가 부러지며 주머니가 흙더미 위로 떨어졌습니다. 만복이 주머니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흙의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주머니는 살아있는 짐승처럼 튀어오르며 계속 흙을 뿜었습니다. 만복은 두 손으로 주머니의 입을 붙잡아 위로 돌리려 했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팔이 떨렸습니다. 형님, 입구를 잡으십시오. 만석이 달려와 함께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자 주머니가 조금씩 바로 섰습니다. 흙줄기가 가늘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송객주가 뒤에서 주머니를 잡아당겼습니다. 놓아라. 금이 아직 안 나왔다. 세 사람의 힘이 엇갈리며 주머니, 입구가 다시 아래로 돌아갔습니다. 쿠르르릉. 땅속 깊은 곳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주머니에서 이번에는 거대한 바위들이 쏟아졌습니다. 공터 가장자리가 무너지고 진흙물이 산 아래로 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집 밖으로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집도 그 아래였습니다. 그 순간 동생 만복은 산속 못의 노인이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주머니는 사람이 품은 것을 내놓는다. 주머니를 힘으로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욕심을 품은 사람이 붙잡고 있는 한 끝없이 묻어버릴 것을 내놓을 것입니다. 만복은 형에게 소리쳤습니다. 형님, 주머니를 놓으십시오. 놓으면 송객주가 가져간다. 우리도 붙잡고 있으니 멈추지 않는 겁니다. 만석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머니를 가지려는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송객주가 비웃었습니다. 보물을 버리라고. 내가 미쳤구나. 동생 만복은 주머니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형이 놀라 동생을 보았습니다. 만복아, 형님도 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집은, 빚은, 어머니는? 만복은 피 묻은 손을 형에게 내밀었습니다.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빚은 관아에서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은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흙더미가 발목을 덮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사태를 알리는 종을 치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형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형님은 평생 우리를 살리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물 때문에 사람들을 묻을 겁니까? 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해서 가족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두 손이 붙잡은 것은 가족을 살릴 보물이 아니라 마을을 덮칠 재앙이었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래. 놓자. 두 형제가 손을 떼자 송객주 혼자 주머니를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쁜 듯 웃었습니다. 이제 내 것이다. 그러나 주머니에서 나온 흙은 전보다 더 거세졌습니다. 송객주의 발밑이 꺼졌습니다. 그는 허리까지 흙에 빠졌습니다. 살려줘. 나를 꺼내라. 만복은 망설임 없이 송객주에게 달려갔습니다. 만석이 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자를 왜 살리려 하느냐? 그를 미워하는 것과 죽게 두는 것은 다릅니다. 형제는 새끼줄을 송객주에게 던졌습니다. 송객주는 한 손으로 줄을 잡고도 다른 손으로 주머니를 놓지 않았습니다. 주머니부터 놓으시오. 안 돼. 이것만 있으면 다시. 거대한 바위가 그의 곁에 떨어졌습니다. 송객주는 비명을 지르며 마침내 주머니를 놓았습니다. 만석과 만복이 줄을 당겨 그를 끌어냈습니다. 주머니는 흙더미 가운데에서 미친 듯이 튀었습니다. 만복은 주머니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어디 가느냐? 끝내야 합니다. 어떻게? 만복은 산 위쪽의 깊은 바위 틈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오래전 물길이 지나던 구덩이였습니다. 주머니를 저 안에 넣고 입구를 큰 바위로 막겠습니다. 흙이 나오더라도 위로 쌓이게 해야 합니다. 아래 마을로 흐르지 않게 물길도 돌려야 하고요. 만석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둘이서는 못한다.
그때 산 아래에서 나졸들과 마을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앞에는 최노인과 사또도 있었습니다. 만복이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나누십시오. 절반은 물길을 동쪽 골짜기로 돌리고 절반은 바위 틈까지 길을 만드십시오. 사또는 주저하지 않고 명령했습니다. 모두 저 젊은이의 말을 따르라. 사람들은 삽과 괭이를 들고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진흙물 앞에 둑을 쌓았고 누군가는 돌을 날랐습니다. 만석과 만복은 천 조각으로 손을 감싸고 주머니를 들었습니다. 주머니는 작았지만 수레만큼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 걸음씩 바위 틈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는 흙이 계속 쏟아져 길을 덮었습니다. 송객주는 진흙에 주저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평생 원하던 보물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그가 기어가려 하자 최노인이 앞을 막았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소. 저 안에 금이 있어. 금이 있었더라도 자네 손에 들어간 순간 흙이 되었을 거요. 만석과 만복은 마침내 바위 틈 앞에 도착했습니다. 만복이 주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물건 덕분에 어머니는 약을 먹었고 가족은 굶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이 물건 때문에 형은 동생을 의심했고 송객주는 수많은 사람을 죽일 뻔했습니다. 만복은 주머니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주머니를 바위 틈 깊이 던졌습니다. 흙이 폭발하듯 솟구쳤습니다. 사람들이 미리 준비한 큰 바위를 굴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흙은 바위 아래와 옆 틈으로 계속 밀려 나왔습니다. 밤새도록 사람들은 돌을 쌓고 흙길을 돌렸습니다. 작은 언덕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새벽이 올 무렵 비로소 땅의 울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전날까지 없던 큰 산 하나가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산허리에는 새로 솟은 바위가 층층이 박혀 있었고 정상 가까이에는 물결무늬처럼 휘어진 흙길이 보였습니다. 만복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만석은 동생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보물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 마을은 살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사또는 송객주와 이방을 관하로 압송했습니다. 상점 창고를 뒤지자 거짓 장부가 여러 권 나왔습니다. 송객주는 거래 상대마다 다른 장부를 만들어두고 있었습니다. 관아에 보여주는 장부에는 빌려준 돈을 크게 적었고 실제로 받은 곡식과 물건은 작게 적었습니다. 속에 납을 채운 저울추도 10여 개나 발견되었습니다. 불에 탄 형제의 집 근처에서는 송객주 하인의 발자국과 기름병 조각이 나왔습니다. 붙잡힌 하인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지만 송객주가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자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객주 어른이 증거를 태우라고 시켰습니다. 사또는 장터 사람들의 증언과 장부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송객주는 가난한 백성들의 빚을 부풀리고 거짓 저울로 곡식과 물건을 더 빼앗았다. 또한 증거를 없애려 불을 질렀고 신비한 물건을 탐해 산사태를 일으켰다. 송객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명령되었습니다. 상점과 창고도 몰수되었습니다. 불을 지른 죄와 사람을 죽을 위험에 빠뜨린 죄는 따로 엄하게 다스려졌습니다. 이방 역시 뇌물을 받고 백성의 고발을 막은 죄로 관직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만석도 죄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동생의 주머니를 훔쳐 송객주에게 넘겼습니다. 사또는 만석을 관아뜰에 세웠습니다. 그대가 송객주에게 주머니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이 재앙도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맞습니다. 동생이 받은 물건을 훔친 죄, 경고를 알고도 욕심에 눈을 돌린 죄를 어찌 갚겠느냐? 만석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만복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또 나리, 말해보아라. 형님이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주머니를 놓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사태를 막았습니다. 만석이 동생을 막았습니다. 변호하지 마라. 만복은 형을 보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의 벌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형님이 살아서 갚을 길을 주십시오. 사또는 한동안 형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의 흙은 아직 단단하지 않다. 비가 오면 다시 무너질 수 있다. 그는 만석에게 명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산에 나무를 심고 물길을 살펴라. 피해를 본 집을 고치는 일에도 가장 먼저 나서라. 하루라도 게을리하면 관아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만석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산사태가 끝난 뒤 나졸들은 송객주의 뒷방과 산길을 함께 수색했습니다. 뒷방 바닥에 흩어져 있던 은전 열량도 모두 거두어졌습니다. 사또는 그 돈이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재앙을 일으킨 거래 과정에서 생긴 물건인 만큼 형제의 사사로운 몫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은전 열량은 불탄 집과 무너진 논둑을 고치는데 보태도로 마을 공동 복구금으로 넘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만석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탄 집은 이웃들이 임시로 지붕을 덮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정 씨는 아들의 진흙 묻은 옷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만석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집문서와 빈문서를 꺼냈습니다. 송객주에게 받아온 문서였습니다. 이걸 지키겠다고 동생의 것을 훔쳤습니다. 어머니는 문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을 지키고 싶었느냐? 예. 우리를 굶기고 싶지 않았고, 예. 그래서 잘못을 저질렀구나.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말은 칼과 같다. 잘 쓰면 지켜주지만 잘못 쓰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벤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두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내 행동을 대신 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만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내가 말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로 받는 것이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불탄 부엌 앞에서 보리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형 만석은 쌀이 없다는 사실부터 한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그릇에 죽을 조금 덜어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먹어라. 만복이 웃었습니다. 제 목도 충분합니다. 내 손이 다쳤잖아. 형님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석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나무를 베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묘목을 등에 지고 갔습니다. 흙이 무너질 만한 비탈에는 소나무를 심었고 물이 고이는 곳에는 돌을 쌓아 길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보물에 눈이 멀어 산을 만든 장본인이라지. 동생 주머니까지 훔쳤다더군. 수군거림이 들려도 만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밤중에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비탈에서 물길이 넘치지 않는지 확인하고 흙이 무너지면 맨손으로 돌을 옮겼습니다. 어느 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산의 서쪽 비탈이 무너지려 하자 만석은 혼자 둑을 막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만복이 달려와 그를 업고 내려왔습니다. 왜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부르러 갈 시간이 없었다. 형님 혼자 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나 혼자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짐인 줄 알았지. 지금은요? 이제야 안다. 혼자 지키려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만복은 형을 내려놓고 비에 젖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저를 먼저 부르십시오.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형제가 서로에게 다시 내민 첫 약속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새로 생긴 산에는 나무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검은 흙과 바위뿐이던 비탈이 봄이면 진달래로 붉게 물들었고 여름이면 짙은 숲이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산에서 흘러나온 물은 새 물길을 따라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작은 샘이 생겼고 마을 사람들은 그 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을 오를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저 산 깊은 곳에 신비한 보물 주머니가 묻혀 있다네. 어떤 사람은 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쌀과 약이 끝없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밤이 되면 산속에서 비단 주머니의 물결무늬가 빛난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산을 파헤치러 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산이 생기던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보물은 찾는 사람 마음을 비춘다. 욕심으로 파면 흙에 묻히고 살리려는 마음으로 오르면 길을 얻는 법이다. 만석은 약속한 10년이 지나도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명령은 끝났지만 그는 계속 묘목을 심었습니다. 어느 봄날 만복이 산에 올라오자 형은 어린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산은 아직 젊다. 형님 머리는 벌써 휘어졌습니다. 만석은 웃었습니다. 산이 나보다 오래 살 테니 조금 더 돌봐야지. 두 사람은 산 정상 가까이에 앉았습니다. 아래로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에 탔던 옛집 자리에는 새 집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크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송객주에게 돌려받은 재산 중 필요한 만큼만 집을 고치는 데 쓰고 나머지는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만복은 장터에서 작은 약재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나는 약초를 캐대 뿌리까지 뽑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약값을 천천히 받았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무 심는 일을 부탁했습니다. 그 덕분에 산에는 해마다 더 많은 나무가 자랐습니다. 만석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주머니를 버린 것이 아깝지 않으냐? 만복은 산 아래의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깝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너도, 저도 사람인데 왜 없었겠습니까? 어머니 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형님이 겨울마다 위험한 산에 오르지 않아도 됐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버렸구나. 주머니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다면 마지막에 가장 필요했던 건
주머니를 버릴 용기였겠지요. 형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만보가, 예. 그날 네가 나를 살렸다. 저는 송객주와 함께 형님을 끌어냈을 뿐입니다. 아니다. 흙에서가 아니라 내 두려움에서 꺼내준 게야. 만복은 웃었습니다. 그럼 형님은 그 뒤로 마을을 살렸습니다. 서로 갚은 셈으로 하지요.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숲을 지나며 물결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정말 이 산에 보물이 묻혀 있어요? 아이들이 숨을 헐떡이며 올라왔습니다. 만석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슨 보물을 찾으러 왔느냐? 금이요. 비단이요. 먹어도 질지 않는 떡이요. 아이들이 앞다투어 외쳤습니다. 만복은 웃으며 작은 묘목들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걸 심어라. 아이들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무가 무슨 보물이에요? 만석이 산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저 논에 물을 대는 것도 산의 나무고 여름에 그늘을 주는 것도 나무다. 너희가 늙었을 때도 이 산을 지켜줄 것이니 이보다 오래가는 보물이 어디 있겠느냐?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진짜 주머니는 어디 있어요? 만복은 산 정상의 큰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 있지. 꺼낼 수 있어요? 꺼낼 수는 있을 게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만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꺼내지 않는 것이 이 마을의 보물이다. 아이들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뒤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둘 깨닫게 되었지요. 어머니 정 씨는 오래 살다가 두 아들이 다시 웃으며 한 밥상에 앉는 모습을 본 뒤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날 어머니는 두 아들의 손을 다시 한데 포개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쌀독을 지키고 한 사람은 마음을 지키면 된다고 했지. 만석과 만복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보니 너희 둘 다 쌀독도 지키고 마음도 지킬 줄 알게 되었구나. 어머니가 떠난 뒤 형제는 산 중턱에 햇볕 잘 드는 곳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무덤 곁에 소나무를 심었고 만복은 붉은 꽃이 피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얽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의 이름을 보물산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물이 묻혀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고 산 자체가 마을을 먹이고 살리는 보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입을 거쳐 이름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산은 보문산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문산 깊은 곳에 작은 비단 주머니가 묻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주머니를 찾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찾고도 그냥 돌아온 것인지 모릅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맑은 물 한 모금을 얻고 그늘 아래에서 지친 다리를 쉬고 가족에게 돌아갈 마음을 얻었다면 이미 보물을 받은 셈이니까요. 보물은 손에 쥔 금이 아니라 무엇을 놓아야 지킬 수 있는지 아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만석은 가난을 두려워해 보물을 붙잡았다가 모든 것을 묻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손을 놓았습니다. 만복은 살아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고 자신을 해친 사람마저 흙 속에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 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문산에 묻힌 가장 큰 보물은 비단 주머니가 아니라 욕심 앞에서도 사람을 먼저 살린 이들의 마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이든 꺼낼 수 있는 주머니를 손에 넣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청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머니를 놓아야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면 과연 손을 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가진 보물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